새벽 5시, 김순자 씨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작은 상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아껴야 한다. 언제 또 어려운 시절이 올지 모른다. 김 씨의 손은 부엌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고무줄, 비닐봉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플라스틱 숟가락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5년 전 여행에서 받은 기념품이, 신발장 옆에는 10년 전 남편이 신던 구두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것인데 어떻게 버려. 하지만 그 구두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려 했지만 베란다 가득 쌓인 스티로폼 박스와 화분들이 빛을 가렸습니다. 김 씨는 커튼을 젖히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바로 그때 오래된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시 3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석 달? 아니, 어쩌면 반년도 더 됐을지 모릅니다. 배터리 갈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매일 아침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노자라는 중국의 현자는 250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만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강물도, 바람도, 사람의 마음도 고이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집 안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까요? 왜 물건으로 운명의 통로를 막아버릴까요? 김순자 씨는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모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요. 손주의 미래를 위해 아낀다던 그 물건들이 사실은 손주에게 물려줄 막힌 운명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집에도 멈춘 시계가 있습니까? 고장난 채 방치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이 새어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멈춘 시간이 부르는 저주. 이제부터 당신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더 가까이 있으며 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씨는 68세입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고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표정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고 작은 아들은 직장을 3번이나 옮겼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고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애군이라도 있나? 박 씨는 절에도 다녀보고 점도 봤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구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생을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이었죠.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계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벽에 걸린 할아버지 시계였습니다. 박 씨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50년도 더 된 골동품이었습니다. 한 7년쯤 됐을 거예요. 고치려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7년. 친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 동안 대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는 집안의 심장박동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시계가 멈추면 그 집의 운도 멈춥니다. 박 씨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이면 정확히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시계가 멈췄고 그 겨울부터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이겠죠.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멈춘 시계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 그곳에서 7년을 살아온 가족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는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50년 된 골동품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시계를 들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항상 움직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우주의 모든 것은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울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 안곳곳에 멈춤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선풍기를 여름에 고쳐야지 하며 베란다에 1년, 2년, 3년을 둡니다. 작동하지 않는 청소기를 수리 맡겨야 하는데 하며 창고에 쌓아둡니다. 충전이 안 되는 옛날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죽은 물건들을 곁에 두는 것일까요? 정미자 씨는 72세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작동하지 않는 물건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20년 된 선풍기, 15년 된 믹서기, 10년 된 전기밥솥, 모두 고장났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것을 왜 버려? 고치면 되지. 하지만 고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라는 시간 속에 물건들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정 씨의 딸이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물건들 다 버려요. 고물상 같아요. 야, 이게 다 쓸 수 있는 건데 왜 버려? 언제요? 언제 고칠 건데요? 엄마는 10년째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멈춰놓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의 물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멈춘 시간 속에 자신도 함께 갇혀버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 씨는 딸과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트럭 한 대에 분량의 고물이 나왔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 닳아서 쓸 수 없는 주방용품, 깨진 그릇들. 20년 된 집에서 20년 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비워지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물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창문이 드러났고 그 창문으로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햇빛을 느꼈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정 씨도 느꼈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무언가가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단순히 작동하지 않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멈춤의 상징입니다. 포기의 기념비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무력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집 안에 스며들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식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몇 개의 멈춘 시계가 있습니까? 몇 개의 고장난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2부. 죽음을 집에 들이는 사람들. 이수님 씨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식 때 받았던 부케를 말려서 액자에 넣어뒀습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이 섞인 아름다운 부케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액자는 안방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씨는 그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할머니 결혼식 때 받은 꽃이야. 예쁘지? 손주들은 누렇게 바랜 꽃잎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기분이 묘했습니다. 죽은 꽃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고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시든 정원을 걸었습니다. 모든 꽃이 말라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한의원에 갔을 때 늙은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말린 꽃을 두고 계십니까? 네. 결혼식 부케를 액자에. 당장 버리십시오. 한의사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말린 꽃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은 음기를 뿜어냅니다. 그 음기가 사람의 양기를 빨아먹습니다. 이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을 바라봤던 그 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간 껍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40년 된 추억이었지만 더는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묶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무언가와 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시든 정원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시든 화분, 말린 꽃잎. 우리는 이것들을 예쁘다고, 추억이라고, 아깝다고 곁에 둡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죽은 것은 땅의 기운을 받는다. 하늘의 기운은 위로 상승하지만 땅의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지만 죽은 식물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김영숙 씨의 집에는 화분이 12개 있었습니다. 모두 선물 받거나 마음 내켜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물 주는 것을 자주 잊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12개 중 7개가 시들었습니다. 잎이 노랗게 뜨고 줄기가 마르고 흙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화분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만 주면 살아날 거야. 조금만 신경 쓰면 돼. 하지만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은 시체에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화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다 죽었는데 왜 안 버려? 아까워서. 그래도 화분인데. 죽은 화분은 화분이 아니라 쓰레기야. 친구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요즘 기운 없어 보이던데 이것 때문 아닐까? 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기운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모든 일이 귀찮았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죽은 화분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7개의 화분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화분을 비운 창가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화분에 가려 보이지 않던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그 햇살 속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줍니다. 죽은 것은 죽음을 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썩은 음식은 병을 부르고 고인 물은 모기를 끌어들이며 죽은 식물은 음기를 뿜어냅니다. 당신의 집에는 몇 개의 죽은 식물이 있습니까? 몇 송이의 말린 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추억이라고,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짜 추억은 물건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부케를 버린다고 해서 40년 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진짜 아름다운 기억만 남습니다. 3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죄. 새벽 4시 최금순 씨는 어둠 속에서 속옷을 입었습니다. 허리 부분이 늘어나 자꾸 내려왔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허리춤을 끌어올렸습니다. 5년째 입는 속옷이었습니다. 고무줄이 다 늘어났고 곳곳이 해져서 얇아졌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입을 만한데 뭐. 최 씨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내복도 낡았고 양말도 구멍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추운 건 다 똑같지 뭐.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돌멩이가 발바닥에 직접 닿았습니다. 다음 주에 신발 사야지.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사지 않을 것을 최 씨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거친 피부, 힘없이 처진 어깨. 최 씨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자기 모습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외식하고 쇼핑도 하고. 쇼핑은 무슨, 필요한 거 없어. 엄마, 옷 좀 사드릴게요. 엄마 맨날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내 옷 멀쩡한데 왜 사? 돈 아까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돈 아까워하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엄마 인생은 안 아까워요. 엄마한테 좋은 거 한 번도 안 해주잖아요. 엄마 스스로가.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존감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속옷은 중요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입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입습니다. 늘어난 속옷, 구멍난 속옷, 색이 바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박정희 씨는 65세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옷을 벗는데 옆 사람이 희끔 쳐다봤습니다. 박 씨의 속옷을 본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누렇게 변색된 속옷이었습니다. 고무줄은 늘어나 제 기능을 잃었고 천은 너무 얇아져 거의 비쳤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내 속옷인데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박 씨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속옷이 10벌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산 것도 5년 전이었습니다. 왜 새 속옷을 사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까워서였습니다. 이거 아직 입을 만한데 새로 살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껴야 할 것들에서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결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비싼 속옷을 샀습니다. 한 벌에 3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쳤나, 속옷에 3만 원이나. 하지만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 속옷을 입었습니다.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고 천이 부드러웠으며 입었을 때 기분이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속옷만이 아닙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수 씨는 현관에 신발이 7켤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밑창이 닳았거나 뒤축이해지거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덜 망가진 것을 골라 신었습니다. 밑창이 반쯤 떨어진 운동화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밑창이 펄럭였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새 신발 사야 하는데. 김 씨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발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에 사지 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밑창이 떨어진 신발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부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신발이. 밑창이 떨어져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발은 왜 안 버리세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왜 안 버렸을까요? 왜 새 신발을 사지 않았을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신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발을 보호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 낡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신발, 10년 전의 인생, 10년 전의 자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현관의 신발을 모두 버렸습니다.
7켤레 전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백화점에 가서 새 신발을 샀습니다. 평생 신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부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희 씨는 벽시계를 버린 뒤 집안 곳곳에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선풍기, 고장난 믹서기, 충전 안 되는 옛날 휴대폰, 트럭 한 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 성적이 올랐습니다. 우연이겠지.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이수님 씨는 말린 꽃을 버린 뒤 살아있는 화분을 들였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지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깊어졌습니다. 시든 정원의 꿈을 더는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푸른 들판을 걷는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금순 씨는 새 속옷을 사고 새 신발을 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런 거에 돈을 쓰다니.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손님들도 느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른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최 씨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영희 씨는 손주들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막혔던 무언가가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웃어요? 내가 웃었니? 네, 맨날 웃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안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난 뒤부터였을까요? 이수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전엔 부끄러워서 남을 집에 부르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집이 환해졌네. 뭐 바꿨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이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것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드린 것. 그것만으로 집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최금순 씨는 시장에서 새로운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채소가 싱싱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밝으셔서 좋아요. 내가 밝아. 최 씨는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속옷을 바꾸고 신발을 바꾸고 낡은 물건들을 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산도 편안하다.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늘어난 속옷을 입으면서 느끼는 불편함, 미창 다른 신발을 신으면서 느끼는 초라함, 고장난 물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인생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 것으로 바꾸는 순간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김철수 씨는 새 신발을 신고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낡은 신발이 부끄러웠고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 신발을 신으니 발걸음이 가벼웠고 사람들을 만나도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야, 너 좋아 보인다. 뭔가 달라졌어. 그래? 뭐가? 모르겠는데 그냥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김 씨는 웃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신발뿐이었습니다. 아니, 신발을 바꾼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정미자 씨는 고물들을 버린 뒤 집안이 너무 텅 비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햇빛이 집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이 또 방문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텔 같아요. 호텔까지야. 정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행복? 나이 먹어서 무슨. 아니에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할까요? 글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보다 마음이 가렵다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버렸을 때 20년 동안 쌓인 마음의 짐도 함께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삶의 적용 비움이 가져온 작은 기적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박영희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 햇빛이 들어왔고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이 정리된 공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됐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승진 후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손주들은 성적이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박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버리고 고물들을 정리한 것과 가족들의 운이 풀린 것 사이에 정말 연관이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박 씨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편안함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 예전에는 가족들이 방문하면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정리해라.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이 깨끗하니 잔소리할 일도 없었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이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별거 안 했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였다는 것을. 20년 동안 쌓아온 짐들을 버린 것. 그것이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수님 씨는 이제 드라이플라워 대신 살아있는 꽃을 키웠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지만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만성피로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었고 꿈도 평화로웠습니다. 한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맥을 짚어보던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뭐 하셨어요? 말린 꽃 버렸어요.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음기가 많이 빠졌어요. 양기가 살아났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이 씨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살아있는 화분을 하나 더 샀습니다. 분홍색 제라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창가에 놓고 물을 줬습니다. 작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 이보다 더 좋은 인테리어는 없었습니다. 최금순 씨의 삶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새 속옷과 새 신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낡은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은 겨울 코트, 색이 바랜 스웨터, 구멍난 양말들, 모두 아직 입을 만하다며 붙잡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비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옷 바꾸셨네요? 완전 달라 보이세요. 최 씨는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고 단골들도 더 자주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채소가 싱싱해서 좋아요. 사장님이 밝으셔서 오게 돼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니 남들도 자신을 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는 남들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김철수 씨는 신발을 바꾼 뒤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 신발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뭐 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신발 때문인가? 김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발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미창 다른 신발을 신고는 걷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 신발을 신으니 걷고 싶어졌으니까요. 정미자 씨는 집을 비운 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운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매트를 깔고 30분씩 운동했습니다. 몸이 유연해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딸이 또 방문했습니다. 요가하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요가해요? 한 석 달 됐나? 완전 달라지셨네요. 표정도 좋고 몸도 좋아 보이고. 정 씨는 웃었습니다. 집을 비우니까 할 게 생기더라. 정말 그랬습니다. 물건으로 가득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우고 나니 공간이 생겼고, 공간이 생기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어느 저녁 박영희 씨는 손주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TV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왜? 깨끗하고 넓어서요. 친구네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요. 박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끗한 공간, 여유로운 마음, 비움의 지혜. 이수님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너네 집 올 때마다 기분 좋아져. 뭔가 생기가 있어. 맞아. 살아있는 느낌이 나. 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그것은 말린 꽃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금순 씨는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새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10년 된 슬리퍼를 신었었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새로 산 편한 옷을 입고 깨끗한 속옷을 입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을 낡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이제는 새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낡은 것을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김철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가 발에 편안했습니다. 5km를 걸었는데도 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화 좋네요. 어디 거예요? 아, 이거요? 요즘 산 건데. 좋아, 보여요. 저도 하나 사야 하는데. 김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좋은 거 신고 다녀야죠. 그 말을 하면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6개월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정미자 씨는 요가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욕실, 정리된 선반, 새 수건. 모든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물건에 둘러싸여 있을 때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습니다. 짐에 짓눌린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비우니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공간이 채워지니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 운이 따라왔습니다. 운이 따라오니 삶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집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멈춘 시계가 있습니까? 고장난 물건이 있습니까? 말린 꽃이 있습니까? 시든 화분이 있습니까? 늘어난 속옷이 있습니까? 미창 다른 신발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60년, 70년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저는 압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힘든 시절을 견뎌온 당신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부족했던 시절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모았습니다. 충분히 아꼈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풀어놓을 때입니다. 비울 때입니다. 가벼워질 때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멈춘 시계를 떼어내십시오. 고장난 선풍기를 버리십시오. 말린 꽃을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시든 화분을 비우십시오. 늘어난 속옷을 버리십시오. 다른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 것을 사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새 속옷을 사십시오. 새 신발을 사십시오. 살아있는 화분을 사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때 하늘도 당신에게 복을 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 흐르는 곳에만 고입니다. 행운은 움직이는 곳에만 머뭅니다. 복은 비워진 공간에만 들어옵니다. 꽉 찬 그릇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는 복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햇빛이, 바람이, 사람이, 운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박영희 씨처럼 가족의 운이 풀릴 것입니다. 이수님 씨처럼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최금순 씨처럼 인생이 밝아질 것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새로운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정미자 씨처럼 진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당신도 이제 그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건 하나를 버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고장난 볼펜 하나, 늘어난 고무줄 하나, 쓰지 않는 그릇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복을 받기 위해 비웠다. 그 선언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긴 시간을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맞이하는 이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린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의 풍요, 영혼의 풍요, 삶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말년 대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비움에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서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60년, 70년을 견뎌왔습니다.
이 작은 변화쯤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복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조용한 위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